안녕하세요.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부동산학과 강의를 맡은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약금과 계약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목차는 이제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과 해제권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법률 행위란 무엇인가, 그리고 법률 행위에서의 채무불이행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게 되면 그 효과는 무엇인가, 또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때의 위약금 문제는 어떤 것인가, 또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법률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부동산 강의를 하면서 이제 시작할 텐데요. 부동산 법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부동산 법률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목적물로 해서 매매 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의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담보 제공 등을 했을 때 하기로 하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나 또는 제가 상대방이 됐을 때 나 또는 상대방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이렇게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어기는 경우에 대한 대응 방법은 위약금, 해제, 손해배상 이렇게 이제 기재를 했는데, 사실은 해제와 손해배상이 두 가지고 그 손해배상의 유형을 좀 더 입증이 쉽게 만든 것이 위약금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별도로 사정상 계약을 다 체결해 놓고서도 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싶을 때, 계약 위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해약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란 무엇인가, 그리고 법률 행위의 그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법률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약입니다.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청약을 합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당신이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그 조건 중에 어떤 부분은 이렇게 변경하고 싶고 어떤 부분은 수용하고 싶다라고 각 쟁점별로 다시 조건을 협의해서 결국은 양 당사의 의사가 합치하는 승낙의 의사표시까지 이루어지면 법률 행위라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계약, 그 중에 하나의 유형인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립된 계약이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그 모든 완전한 이행이 되었을 때 법률 행위가 이제 완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약속을 위반한다라는 뜻인데,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의 유형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을 지체하는 것. 이행지체라는 거는 매매 계약을 예로 들면 매도인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해놓고서 그 넘겨주기로 한 날짜에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거나, 매수인 입장이라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매도인 입장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해줘야 되는데 그 목적물이 멸실이 돼서 인도해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아니면 목적물을 담보로 불완전하게 이행한다는 것은 해당 목적물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예를 들면 사과를 내가 100박스를 넘겨주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했는데 사과가 넘겨주기로 한 날짜 전에 다 상해가지고 군데군데 상한 사과가 껴있는 상태로 이행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완전 이행에 해당합니다. 또는 불법 건축물 같은 것들을 건축법 위반 사실을 숨기고 건물을 매도하거나 하는 것들도 불완전 이행의 하나의 효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으로 하나 예를 들어보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보통 계약금을 받고 또 중도금도 1차, 2차에 나눠 받는 경우도 있고 잔금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잔금 대신에 내가 기존에 매도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근저당권 채무라든가 아니면 세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을 때 그 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방식으로 잔금의 지급을 가름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계약 조건은 얼마든지 협의에 따라
다종다양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다만 통상적인 수준에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서로가 해야 될 의무를 결국 동시이행 관계에서 결국 정확하게 선이행하는 사람 없이 반대급부를 같은 날 같은 일시에 교환하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특약에 따라서는 매도인이 선이행한다든가 매수인이 선이행하는 등의 그런 특수 조건도 얼마든지 합의에 따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된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 위반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귀책사유라고 표현하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져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채무불이행이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계약을 위반한 효과로서는 손해배상 청구와 해제권이라는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근데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채무불이행이 없었다면 현재 있을 상태와 나의 지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현재 상태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잡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해제라는 것은 그 계약의 위반이 너무나 중대하고 더 이상 이 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돌리는 것인데, 해제권이 발생하는 요건은 채무불이행 요건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좀 더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해제권 행사와 손해배상 청구는 같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만 발생할 수도 있고, 그건 사정에 따라 사안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을 때는 결국은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그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채무불이행이 없었다면 있었을 상태와 현재 상태 사이의 차액이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실제 모든 손해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그것이 입증이 가능하지 않고 굉장히 입증이 어려운 손해인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 손해액에 대해서 나의 주장이 법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손해를 내가 입은 것은 분명한데, 계약을 위반하고 채무불이행을 이행한 사람은 상대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손해액을 다 입증하고 입증 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결국은 손해를 다 배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계약을 처음 할 때부터 누군가 계약을 위반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차라리 얼마 정액으로 정하자, 이러한 약정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위약금 약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위약금에 대해서 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약금이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상호에 미리 합의한 금액을 말합니다. 민법 398조에 규정이 있는데요. 그에 의하면 1항에서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약금의 약정이 있다면 그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이라고 볼 수 있는 규정의 어떤 예시를 들면, 대부분 많이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인데, 매매대금이라고 예를 들면 매매대금 중에 계약금을 흔히들 위약금으로 생각하시는, 그래서 누군가가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몰수하고 계약금을 줬던 사람은 그것을 몰수당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되는 것으로 위약금을 많이 이해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부분, 오해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계약금을 정하면 반드시 그 계약금은 위약금이다, 즉 누군가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나중에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몰수할 수 있는 금액이다, 계약금은 무조건 위약금이다, 이렇게 자주들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위약금이라고 계약금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겠다는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됩니다. 대법원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전부터 판단을 내렸는데요. 채권 계약에 있어 대법원이 했던 표현을 보면,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해약금은 제가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약금으로의 성질을 가지지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이것이 바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어서 보면 대법원은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이것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다면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됐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실제 손해만 받는 것이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을 그런데 많이 오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통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인분들이 사용하시는 매매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부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문이 이미 모든 보통의 중개인분들 사용하시는 계약서 양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히 특약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보통의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특약으로 하기로. 그래서 보통 계약서의 문구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도인 채무 불이행,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에 대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에게 불이행한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보통의 중개사무소의 중개인분들 사용하시는 매매계약서 양식에 포함된 문구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대부분 계약의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현재 실무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렇게 양당사자의 합의로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손해액을 얼마로 하자 하는 약정은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계약을 위반하면 그 위약금으로 하자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매도인만 계약을 위반했을 때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고 매수인 쪽에서 계약 위반했을 때의 손해배상액을 따로 예정할 수도 있고 그러한 특약이 굉장히 불공정해서 무효로 되는 계약이 아니라 유효라는 대법원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당사자 중에 한쪽에만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을 특약으로 건다고 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 뭐 약관규제법 같은 특별법에 따라 무효가 되는 사안이 아닌 이상 대법원은 그러한 계약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398조 민법 제398조 2항에서는 위약금의 약정이 서로 있더라도 그 위약금을 법원이 적당하게 감액할 수 있는 직권 감액권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민법 398조 2항을 보시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법원이 조금 아무런 기준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의 입장을 보면 감액에 대해서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손해액이 실제로 없다라든가 손해액이 그 예정한 액보다 적다라는 사유만 있어서 바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게 된 그 경위나 매매계약이나 거래 간행 이러한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이러한 예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 약자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서 공정을 잇는 결과가 되는 공정성이 없다라고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경우를 감액하는 것이지 뭐 실제 손해액이랑 꼭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대법원 판결도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경제적으로 불균형한 좀 더 강자에 있는 사람이 약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경우에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해 준다라는 취지, 경제적으로 누가 우위에 있고 강자와 약자에 있느냐라는 그러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도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는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로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용하여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를 몇 개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면 원고는 그 토지, 임야를 매수했던 매수인입니다. 그리고 원고가 매매대금을 총 7억 7,700, 또 계약금 2억, 잔금 5억 7,700을 이제 15일 보름 뒤에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보름 뒤에 잔금을 못 준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금이 없었으니까 계약금 2억은 간 것이고 이제 나중에 잔금 지급만 못한 것인데
그 매도인이었던 피고는 잔금 지급을 못한다는 이유로 그 며칠이 안 돼서 얼마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해제권을 행사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당시 위약금 특약으로 했기 때문에 계약금 2억 원이 피고인 매도인에게 몰수된 상태였고, 원고는 이 2억 원을 전부 다 피고가 갖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라는 이유로 감액을 요청하는 청구를 소송을 한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1심과 2심에서까지는 전혀 감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3심이었던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계약금 2억 원이라는 것이 총액에 비하면 총 7억 7,700이라는 총액에 비하면 무려 26%라는 통상적인 10%의 계약금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었고, 또 잔금 지급일이 너무 짧았다는 겁니다. 보름. 그리고 해제권을 행사할 때에도 여러 요건이 있지만 상당한 이행 최고를 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이제 그런 절차를 잘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매도인이 너무나 금방 계약을 바로 해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점 차이도 시기 차이도 굉장히 짧았고, 실제 매도인이 피고가 입은 손해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의문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원은 대금이 위약금의 총 매매 대금에서 차지하는 계약 비율이 26%나 되는 높은 계약이고, 그 계약 파기의 경위가 너무 짧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이 부분은 계약금 2억 중에 일부를 감액하는 것이 좋다, 감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 두 번째를 보시면 아파트 매매 계약이었는데요. 매수인이었던 원고가 아파트의 총 매매 대금 11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1억 1천. 근데 그 중에서 1,000만 원만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은 그 다음날 지급을 했고, 또 중도금은 없었고 9억 9천 잔금 중에 전세금이 있었는데 전세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7억 3천은 이제 승계하고 나머지 2억 6천만 현금으로 하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이후에 곧바로 아파트 대금이 상승해서 매도인인 피고가 이것을 계약금 1,000만 원만 받은 상태에서 자기 계좌를 폐쇄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는 그 다음 날인 1억 원을 곧바로 공탁을 해가지고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를 공탁을 했고, 그런 이후에 계속해서 이행을 촉구하다가 결국은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고가 했던 일은 이 계약금으로 정한 1억 1,000만 원에 대한 오히려 위약금으로 내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위약금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매도인이었던 피고는 1억 1,000만 원이 위약금은 맞지만 그것을 감액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때 1심에서는 1억 1,000만 원 중에 감액이 좀 인정돼서 4,4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는 판단이 있었고, 2심에서는 조금 더 높아져서 7,700만 원 반환하라는 감액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된 이후로는 판시한 판결문을 보면 이제 총 11억 원의 계약금 매매 대금에서 계약금이 1억 1천이기 때문에 사실은 통상적인 10% 정도 수준의 계약금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측에서 단 하루 만에 계약을 엎어버리고 의사를 번복했고, 그러나 그 와중에 원고가 또 특별히 손해가 입었다고 보기에 또 좀 부족했던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종합해서 2심에서의 7,700만 원으로 그대로 감액이 확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사례를 한 번 더 보시면, 이번에는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그러니까 주로 이제 LH 같은 사업자가 분양하는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입니다. 이 토지 준주거용호 통지를 원고가 매수하기로 했는데 피고가 매도인이고, 근데 피고도 사실은 LH로부터 분양받았던 토지였죠. 그런데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로부터 이제 매매대금 14억 5천, 계약금 1억 4,500, 그리고 중도금 1억 4,200, 잔금은 10억 8,200 이렇게 정하고, 나머지 잔금 중에 9억 4천은 피고의 기존 대출, 그러니까 매도인이 받았던 기존 대출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매수인의 사정이었는지 어쨌든 은행에 알아보니까 승계가 전액이 되지가 않고 8억 2,200까지만 승계가 된다.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잔금이 늘어나죠. 이런 부분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가 없다라는 의사 표시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14억 5천 총 대금 중에 계약금 1억 4,500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인이었던 피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4,500을 전부 몰취를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1억 4,500을 전부 다 피고가 몰수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니까 감액을 해달라라는 소송을 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사실은 감액을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원고 청구가 기각이 됐는데요. 1심, 2심까지, 2심에서는 1억 4,500 중에서 1억 150만 원 정도로 약간 감액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혀서 감액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났는데, 그 이유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도인이었던 피고도 LH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서 분양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는데, 지금 이 계약 또 전매하기로 한 매수인이었던 원고가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피고 또한 LH에 대해서 대금을 내지 못해 위약금을 몰수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LH로부터 피고가 샀던 금액보다 원고가 매수한 금액이 8천이 높아서 전매차익 8천만 원이 발생할 수 있었던 사안인데, 전매차익도 발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 매도인인 피고가 입은 실제 손해는 계약금 1억 4,500을 훨씬 넘는 2억 원 이상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이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감액하면 안 된다 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약금을 몰취할 경우에 대부분 일부 감액이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그리고 실제 손해가 그 위약금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 좀 입증이 뚜렷한 사안에 따라서는 감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 위약금이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해약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매매대금 중에 계약금을 정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약금은 계약금을 가지고 곧바로 위약금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특약을 통해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을 특약이 있어야만 위약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해약금은 반대로 계약금이 있으면 그것을 해약금으로 추정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민법 565조 1항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한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수령한 사람은 그 배액을 2배를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약금인데 민법 방금 말씀드린 565조 1항에 따르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계약금을 정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해약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약금이랑은 정반대, 위약금은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으로 추정되고 계약금은 그 계약금 자체만으로 해약금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점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해약금의 해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보통 해약금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계약금을 주고 그 다음 중도금 주기 전까지,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계약금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다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계신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도금 주기 전까지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이행을 착수하기 전까지만 이 해약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라는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요. 매수인이 이제 잔금 지급, 매수인이었던 이제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려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 돈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 당신은 나한테 소유권 이전할 그 등기 서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매도인이 그 서류 준비가 됐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이행 의사가 없는 것 같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 이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거,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면 이러한 경우 이행의 착수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돈을 실제로 준 것은 아니지만 돈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가처분까지 나아간 경우, 이 경우에 이행의 착수 전이었다. 그러니까 이행에 착수했다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또 반면에 대법원에서는 매도인이 계약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잔금을 달라는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매수인이 돈을 주지 않아서. 그리고 그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행에 착수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인데, 이 대법원은 이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착수로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 판단은 아마 매도인 쪽에서 자기의 의무 이행을 했어야만 인정이 되었을 것인데, 예를 들어 매도인의 의무라는 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음을 알리고 그에 대해서 내가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했다면 소송을 제기한 것과 합하여 이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행을 반드시 할 필요는 그러니까 이행을 하는 것, 이행했다라는 것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지만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해약금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2배의 배액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상환하겠다는 의사표시 혹은 해약금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만 가지고는 해약금에 의해서 계약이 무효로 됐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2배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상환에 유사한 이행 제공까지는 나아가야만 해약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 있는데, 계약금을 받은 자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방식이지만 이행 제공에 있어서 상대방이 계약금 배액을 준다고 했는데도 이를 수령을 거절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이때 이 계약금 배액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저 계약금 배액의 의사표시와 배액 상환의 의사표시와 해제 의사표시를 가지고 계약이 이미 해제됐다. 즉 수령 거절하는 사람을 보고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으로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금을 교부했던 사람이 해약금 권리를 행사한다면 그때에는 포기하기만 하면 되니까 의사표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해약금의 그 기준이 되는 계약금은 계약금 약정에 했던 그 약정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 수수했던 금액이 계약금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약금을 예를 들면 매매대금 10억에 계약금 1억으로 정했을 때 그 1억 중에서 3천만 지급받았으면 그 3천을 포기함으로써 혹은 3천의 배액인 6천을 배액 상환함으로써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정확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약정을 해서 계약금을 정했는데 이를 더 조금 그거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주고서 해제가 인정되게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도 반하고 또 해약금을 규정한 어떤 그 자유로운 해제를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계약금에 의한 해약금을 하기 위해서는 약정 계약금이 기준이지 서로 실제 수수했던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그 입증을 쉽게 하기 위한 위약금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채무불이행은 없었지만 이 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싶은 사정이 있을 때는 해약금에 의한 권리가 발생한다라는 위약금과 해약금에 대한 부분을 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